저희는 앞선 수업 시간에 여기 나와 있듯 4편의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4편의 논문 모두 다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지만 마지막 발표로 마지막 논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앞서 제시된 3편의 논문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Cell volume change through water efflux impacts cell stiffness and stem cell fate 논문에서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단어입니다. Cell volume, cell mechanics, molecular crowding, gene expression, stem cell fate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삼투압, 세포의 부피, 세포의 탄성계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삼투압에 변화가 생겨 외부 삼투압이 높아질 경우 세포 안과 밖의 농도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매인 물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포의 부피는 자연스레 감소하게 되고 세포의 stiffness는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등장액 조건에서 물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면서 세포가 세포의 부피를 과연 조절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양한 환경 조건에 놓여 있는 세포는 세포 내에 물을 밖으로 빼는 작용을 통해 부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동일한 등장액 조건에서 배양된다고 하더라도 배지가 더 단단한 곳에서 배양될 경우에는 세포 밖으로 물을 배출하는 작업을 통해 세포의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세포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 세포의 단단한 정도는 증가하게 되고 핵의 부피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각종 변화들은 향후 줄기세포의 분화나 molecular crowding, 즉 세포 내 각종 소기관이나 어떤 물질 간의 조성, 또 세포의 반응 기전, 생리, 세포의 반응,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포의 어떤 종합적인 운명까지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External osmotic pressure, 즉 세포 외부 삼투압이 높아졌을 때 세포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유리 배지 위에 세포를 배양한 후 PEG300이라는 물질을 첨가합니다. PEG300이라는 물질이 재미있는 점은 이 물질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외부 삼투압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세포 외부의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세포는 세포 안팎의 삼투압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에는 세포 외 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와서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이온 인플럭스가 있을 것이고 세포 내에 물이 빠져나가는 water efflux가 있을 것입니다. 세포는 과연 어떤 방식을 채택할까요? 정답은 water efflux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투압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세포 내외의 이온과 단백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보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시간, 왼쪽은 cortical shear modulus, 즉 세포의 탄성계수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세포의 부피입니다. 세포 외부의 삼투압을 가해줬을 때, 즉 외부의 PEG를 가했을 때 가한 즉시 탄성계수가 높아지게 되고 또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포의 볼륨도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세포의 볼륨이 감소하게 되면 세포의 cortical modulus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이토플라스믹, 즉 세포 내외나 bulk의 그런 탄성계수도 모두 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Cell volume과 substrate stiffness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콜라겐으로 코팅된 100 마이크로미터의 PA 젤 위에서 세포를 배양했습니다.
세포의 부피와 배지의 탄성계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는 탄성계수가 될 것이고 0.1에서 10kPa로 변화를 주며 셀의 스프레드 에리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지의 탄성계수가 높을수록, 즉 단단할수록 셀의 스프레드 에리아가 증가했고 세포의 부피가 감소했습니다. 앞선 첫 번째 주제의 경우 osmotic pressure, 삼투압을 변화시켜서 세포의 부피를 조절을 했었는데 이번 실험의 경우에는 어떤 이런 외부 삼투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세포의 부피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좌측 사진 같은 경우에는 soft substrate와 stiff substrate에서 각각 배양한 세포를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형광 염색을 해서 본 건데요. stiff substrate, 즉 더 단단한 배지에서 배양을 할 경우 확실히 셀의 스프레드 에리아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 탄성계수와 셀 에리아 또 셀 볼륨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A7 셀뿐만 아니라 헬라를 비롯해서 쥐의 줄기세포든 이런 여러 세포들이 사용이 돼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지의 탄성계수가 높아질수록, 즉 단단해질수록 이 셀 에리아, 이 퍼지는 정도, 퍼지는 이 면적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셀 볼륨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가장 경도가 단단했던 유리의 경우 가장 이 경도가 낮은 이 10의 제곱파스칼에 비했을 때 대략 20에서 40% 정도 셀 볼륨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셀 스프레드 에리아. 앞서 보셨던 그 사진에서 세포가 이제 퍼지는 그 면적, 그리고 셀 볼륨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런 주제입니다. 유리 배지 위에서 세포를 배양한 후 adhesion 제한, 즉 셀 스프레드 에리아를 좀 제한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ells with limited spread area, 즉 스프레드 에리아를 확실하게 이제 제어한 그런 세포들의 경우 세포의 높이가 더 높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세포의 어떤 3차원적인 총량은 비슷할 것이고 면적이 좁게 되면 당연히 높이가 더 높아야 할 것입니다. 스프레드 에리아 두 번째, 스프레드 에리아가 감소할수록 셀 볼륨이 증가합니다. 앞선 자료에서도 보았던 내용인데요. 확실히 스프레드 에리아가 이렇게 감소할 경우, 이제 30 정도밖에 안 될 경우에는 셀 볼륨이 이렇게 증가, 거의 이제 8,000 정도로 증가했죠. 원래는 한 5,000 정도에 불과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반비례의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프레드 에리아와 셀 볼륨 간의 상관관계, 즉 2번 항목, 이 반비례하는 그런 양상은 여러 조건들을 변화시키더라도 동등함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이 C는 여러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스프레드 에리아와 셀 볼륨의 그런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여전히 이런 반비례 양상을 보임을 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그 보라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glass, 그러니까 스테판 substrate에서 adhesive area, 이 접착하는 그 세포의 면적을 조절해서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또 빨간색의 경우 dynamically spreading cell이라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성장하는 그런 세포를 두고도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substrate stiffness, 즉 배지의 탄성계수를 조절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실험의 조건을 변화해서 실험을 한 그런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스프레드 에리아와 셀 볼륨의 그런 상관관계가 반비례 양상으로 나타남이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셀 볼륨 리덕션과 intercellular water efflux 간의 관계입니다. 앞선 주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물이 세포 밖으로 나가는 것 중
물이 세포 밖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을 통해 세포의 부피가 조절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굉장히 경도가 높은 그런 배지 위에서 세포를 배양한 후 퍼지는 그런 정도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퍼지는 그 면적이 증가할 경우 세포의 부피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D 그래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앞선 자료에서도 충분히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온의 이동이 아니라 물의 이동일까요? 물은 수분 내 굉장히 짧은 시간 내 세포 내외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종 이온이나 단백질을 비롯한 그런 intercellular material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 세포 내외를 이동하려면 수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볼 경우 시간에 따른 스프레드 에리아와 셀 볼륨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래프인데 20분 만에 거의 이제 20분도 안 되는 그런 시간 간격 동안 이렇게 스프레드 에리아는 증가하고 셀 볼륨은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변화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이온이나 단백질과 같은 ICM이 아니라 물이 이동하여 세포의 부피를 조절함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이온 통로와 세포 부피 감소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런 주제에선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과 밖에 삼투압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삼투압 차이를 메꿔주기 위해서 물이 세포 밖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제의 경우 다릅니다. 아이소토닉 컨디션, 즉 세포 내외에 삼투압 차, 농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셀 스프레드가 진행되면서 셀 볼륨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water reflux,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삼투압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소토닉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삼투압이 일정하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려면 osmolytes, 즉 삼투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이 그 역시 세포 밖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osmolytes 중 어떤 존재가 세포 내외로 이동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이동하는 존재가 단백질일 수도 있고 이온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온이 이동합니다. 이온이 이동함을 밝힌 주제가 바로 이 5번 주제가 되겠습니다. 셀 스프레딩이 일어나는 동안 사이토스켈레톤 텐션이 증가하고 즉 견인력이 증가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두 번째 논문과 세 번째 논문에서 그 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쨌든 셀 스프레딩이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 이온 채널의 그런 활동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견인력이 증가하는 동안 이온 통로의 활동성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등장핵 조건에서 이 이온 통로가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발견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0.1mm몰 농도로 NPBB를 처리해서 염소 이온 통로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 세포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이 저하됐습니다. 마찬가지로 10마이크로몰의 블레비스탄을 처리하여 마이오신2 모터를 제한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ATP를 억제해서 이 일반적인 세포의 모터 활동성을 제한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스테판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세포 볼륨이 감소하는 그 정도가 저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B 그래프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요. 원래 untreated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세포의 어떤 substrate이 증가함에 따라 세포 볼륨이 감소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반면 다른 처리를 해준 경우에는 지금 이 감소하는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온 통로가 셀 볼륨 리덕션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주자는 Cell Moduli, 세포의 탄성계수와 세포의 부피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몇 가지 어떤 조건들을 변화시켜가며 세포의 탄성계수와 부피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본데요. 먼저 첫 번째, 부드러운 배지에서 배양할 경우 세포의 볼륨이 증가할 경우 탄성계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Fixed stiffness substrate, 즉 탄성계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세포의 접착 면적, 아까 스프레딩 한다고 했는데 그 면적을 달리 조정을 해가지고 배양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의 경우 soft gel, 즉 탄성계수가 굉장히 낮은 겔에서 외부 삼투압을 조절해가면서 세포를 배양을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나 셀 볼륨이 증가함에 따라 탄성계수가 감소한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highly constrained area, 즉 spread area를 굉장히 좁게 해서 그런 좁은 곳에서 세포를 배양을 했을 때도 외부 삼투압을 조절해가면서 또 세포를 배양을 해봤는데요. 이 역시도 세포 볼륨과 탄성계수 간의 그런 관계가 반비례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표는 앞서 제시된 네 가지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나타낸 표인데요. 셀 모듈라이와 세포 셀 볼륨 간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반비례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셀 볼륨이 증가하게 되면 셀의 탄성계수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 말고 다른 주제에서도 몇 차례 이제 증명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 이를 이제 확실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nuclear volume, 즉 세포 핵의 그런 부피와 cell volume 간의 관계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도 세포의 부피가 커지면 당연히 핵이나 다른 소기관의 부피도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셀 볼륨이 증가할 경우 nuclear 볼륨도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A를 보시게 되면 각종 조건을 달리해가면서 이렇게 배양을 한 경우인데요. 셀 볼륨이 증가함에 따라 핵의 부피도 증가함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external osmotic pressure가 가해질 경우, 외부 삼투압이 높아질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water efflux가 일어나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molecular crowding, 즉 조성이 변화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밀집되는 방향으로 조성이 변하는 그런 작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포의 부피와 줄기세포 분화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이자 중심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7가지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쥐의 줄기세포를 딱딱한 배지에서 배양을 할 경우, 여기서는 7kPa인데요. 여기서 배양할 경우에는 세포의 부피가 작게 됩니다. 그러나 쥐 줄기세포를 부드러운 सब스트레이트에서 배양할 경우, 여기서는 0.2kPa인데요. 굉장히 세포의 부피가 크게 됩니다. 이 원리는 이미 앞서는 그 주제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0.1몰 PEG300을 통해서 외부 삼투압을 가해주게 되면 물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포의 부피를 soft한 substrate에서 배양한 경우나 stiff한 substrate에서 배양한 경우나 같게 이렇게 일치를 시킵니다. 셀 볼륨이 일치하게 되면 셀 스티프니스도 일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티프한 substrate에서 세포를 배양하게 되면 세포의 부피가 작게 형성될 것이고 soft한 곳에서 배양하면 부피가 크게 형성될 것입니다. 크게 형성된 이 세포의 부피를 삼투압을 조절을 하여 이제 스티프한 경우와 같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경우 stiffness도 일치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스티프한 경우에는 알카라인 포스파테이스라고 해서
뼈로 분화하는 작용을 촉진하는 그런 물질,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스티프한 경우에는 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프트한 배지에서 키운 경우에는 검은색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곳에서 배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피를 작게, 즉 스티프한 경우와 같게 맞춰준 그런 경우에는 검은색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프트한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배양한 후 셀 볼륨을 이렇게 감소시킨 경우에도 ALP라고 하는 뼈로 분화할 수 있는 인자가 굉장히 잘 관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뼈로 잘 분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뼈로 분화하는 인자에는 렁스투, BSP, 액틴 등이 있다고 이전 논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C 부분을 이렇게 각 항목별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프에서 7kPa의 어떤 산성 계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200파스칼로 굉장히 말랑말랑한 그런 배지에서 배양을 한 경우에는 이런 물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퍼토닉하게 이렇게 맞춰준 경우에는 200파스칼에서 배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잘 관찰됨을 알 수 있고, 즉 뼈로 잘 분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실험에서는 고장액 조건에서 실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저장액 조건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스티프한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부피가 형성되고 소프트한 경우는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는데요. 저장액 조건에서 세포를 관찰하게 되면 반대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포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즉, 이 작은 세포를 저장액 조건에서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프트한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배양한 것과 스티프한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배양한 후 저장액에 둔 것의 그런 볼륨을 일치시킵니다. 셀 볼륨이 일치하게 되니 셀 스티프니스도 일치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fat lipid라고 해서 지방으로의 분화가 촉진됨을 알 수 있는 그런 인자입니다. 그냥 유리에서 배양을 한 경우, 즉 굉장히 단단한 배지에서 배양한 경우에는 빨간색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으로 거의 분화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에서 배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삼투압 조절을 통해 부피를 조절해 준 경우에는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즉, 지방으로의 분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스티프한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배양을 했더라도 저장액 조건에서 둔 경우에는 지방으로의 분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지방으로 잘 분화했다는 소리입니다. I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ORO나 PPAR 가마와 같이 지방으로 분화하는 그런 인자들이 그냥 일반 글래스에서만 배양을 했을 때보다는 글래스에서 배양했지만 저장액에서 둔 경우에서는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부드러운 곳에서 배양할 경우에는 뼈보다는 지방으로 분화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쥐의 줄기세포를 부드러운 곳에서 배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뼈로 분화하는 그런 인자들을 추가를 할 경우에는 지방이 아니라 뼈로 분화하게 됩니다. 또 보통 부드러운 곳에서 배양을 하는 세포의 경우에는 셀의 볼륨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분화했는데요. 뼈로 분화하는 경우에는 셀 볼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뼈로의 어떤 분화 정도와 세포의 부피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뼈로의 분화가 촉진될수록 셀 볼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역시 스티프한 배지에서 세포를 키울 경우 뼈로의 분화가 촉진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프한 pH젤에서 키웠다고 하더라도 지방으로 분화할 수 있도록 인자를 첨가해 줄 경우 지방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지방으로 분화하는 일반적인 세포들은
서브스트레이트가 부드러운 곳에서 이제 보통 길러지는 그런 세포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셀 볼륨이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지방으로의 그런 분화 정도, 또 세포의 부피의 그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방으로의 분화가 촉진되고 또 셀 볼륨 역시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